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가. 잘 가! 막 동영상 찍고 하다가 지하철 타서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해. 하지만 네가 망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망가지지 마. 너무 자꾸 방향을 트니까 막 머리가 아파. 막. 다 비켜, 일 비켜, 친구 비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유튜브 고민상담 스테디셀러 주제를 그쵸. 가지고 왔잖아요.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마주치게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민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유가 명확하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뭐 일을 할 때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나. 근데 이유가 없이 찾아올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대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연애도 6년, 첫 직장에서 지금 7년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특집은 바로 권태기 특집입니다. 권태기. 네,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게 권태기가 오면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찾아오면 잘 떠나지도 않고. 이런 시기일수록 따뜻한 공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권태기가 내 삶에 닥쳤을 때 읽으면 좋을 인생의 권태에 다채롭게 빠진 인물들이 나오는 작품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가보시죠. 첫 번째 경기는 사랑해. 권태기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쵸. 가벼움, 그리고 나의 미카엘인데요. 참종가 먼저 만나볼까요? 의사인 토마시, 돌싱남 토마시가 왕진길에서 술집 종업원인 테레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사실 토마시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지독한 여성 편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랑 별개로 나는 테레자가 내 인생의 여인이야 라고 하지만 당연히 테레자는 너무 괴로워하죠. 한편 토마시의 수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인 사비나는 자기를 묶어두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평생을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비나를 숭배하는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춘 학자 프란츠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네 명의 주인공은 과연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네 명의 행복,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달라요. 특히 토마시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백 명의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반복되는 변주 속에서 매번 하는 잠자리 속에 의외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 자체가 자신의 영혼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테레자에게서 행복은 반복이에요. 이 사람과 오늘 같이 잠을 자고 내일도 같이 눈을 뜨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데서 행복이 찾아온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테레자는. 함께 있어주는 거. 그쵸. 사실은 만나면 안 되는 두 사람이었던 건데 독일어로 에스무스차인. 에스머스차인! 그래야만 한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이 그들을 결속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의 비극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비나를 숭배하는, 사랑이 곧 숭배라고 생각하는 프란츠가 테레자와 만났다면 잘 살아. 또 이런 인구 조합은 부부로 잘 살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은 서로에게 끌리지가 맞아. 않는 거죠.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쵸? 다른 사람들끼리 끌리나 봐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을 처음에는 사랑했다가도 근데 이것까지 나한테 맞춰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이 사람한테 맞추지 못하지? 더 이상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변화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익숙해질 때가 오잖아요. 당연해질 때, 포기해버릴 때가 바로 권태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은 쿤데라가 악보와 모티프에 비유를 해서 말해주는 문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은 시절 삶의 악보는 첫 소절에 불과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악보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악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진짜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목의 뜻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제일 첫 장을 펼치면 사실 되게 당혹스럽죠. 연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니체야. 영혼 회귀가 나와요. 짧게 요약을 하면 영혼 회귀는 시간이 이렇게 원으로 흐르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일직선을 향해 가고 있고 단 한 번도 리허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돌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존재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에서 항상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비단 사랑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권태를 느끼는 이유도 가벼움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어깨에 짐이 얹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마시가 독일어 속담을 하나 말했는데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 한 번만 산다는 것은 거의 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주 전체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한데 그것도 짧은 일직선을 그리다가 죽는 존재잖아요. 무력감과 허무감이 주는 권태로움이군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 4명의 변주로 사랑에서 오는 권태,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찾아오는 가벼움에 대해 고찰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미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작품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겨울이었다. 그죠, 그 명문장 월드컵에서 화제의 명문장, 나한테만 화제해. 우리끼리만 화제예요. 우리만의 자유로. 그 명문장이 등장하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한나가 지질학을 공부하는 미카엘과 마주쳐요. 한나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미카엘이 잡아주죠. 그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선함, 그것에 한눈에 반해서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지질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멘틀, 왜 우리 몰라. 몇만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한결같고 닮아 있어요. 그쵸. 또 섬세하고 성실하고 하지만 좀 지루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반면 한나는 문학을 좋아하고 불안도 높고 끊임없이 공감받기를 원하고 단단하게 뭉쳐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서 둘의 결혼 생활은 너무 다른 성향으로 인해서 조금씩 벌어지게 됩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미카엘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골몰을 하고 그런 미카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환상, 몽상, 또 어릴 적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채워가게 되는데 과연 두 사람의 결혼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 두 사람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 이상적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의 파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전혀 없어요. 뭐 술, 도박, 이성 이것이 아예 안 나오는데 이런 묘사가 나와요. 어떤 장거리 여행에서 운명적으로 옆에 앉게 된 두 여행자처럼 무릎 탁 부딪히거나 하면 적당히 친절하게 웃어 보이고 한 번씩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날씨 얘기도 하고 적당한 친절과 긴 인내를 오가면서 결혼 생활을 견디는 모습이 차분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카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실적이고 또 생각하면 정말 충실한 가장이에요. 그렇긴 해요. 그냥 우직하게 한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애기도 보고 밥도 해주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죠.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는 미카엘은 나를 침습해 오지 않는 남자라는 점에서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자는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화강암 같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 뜨거운 공감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한나의 가장 큰 결핍인데 한나가 저 달을 봐 하고 가리키는 미카엘이 그 자세는 관절 건강에 좋지 않아. 맞아. 이런 사람인 스타일인 거야. 이런 재질.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의 영속성을 너무 사랑했다. 근데 가끔은 그걸 깨뜨리고 싶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도발하려고 일부러 막 쇼핑을 엄청 과소비를 하면서 맞아요. 언젠가 한번 나한테 야 너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러주길 바라면서 일부러 막 과소비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너무나 한결같은 미카엘 왜 이렇게 또 많이 샀어? 하고 옷을 개서 넣어놓는 남자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해. 하지만 네가 망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망가지지 마. 아니 근데 한 번쯤은 나한테 그 밑바닥까지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나만 또 지금 종종거리고 난리 났구나. 너는 출근하는데. 근데 진짜 무슨 이걸 말인지 왔다 알겠더라고. 갔다 거리는. 네. 왜? 사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천천히 읽으라고 그래야 이 책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은유가 등장하는데 어느 날 한나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선반에서 툭 뭐가 떨어진 거예요. 바람도 안 불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떨어졌지? 몇 년 전에 올려놓은 건데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시간이 있는 한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도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구나. 과연 그 끝이 어딜까?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권태의 속도로 천천히 아껴 읽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로 쑥 빠져들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작품은 권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 그것을 오가는 현기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나의 미카엘은 시간, 조금씩 조여오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죠. 나의 미카엘이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보고 있다면, 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굉장히 독창적인 관점으로 써내려 가고 있어서, 나의 미카엘을 제가 정말 애정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나의 미카엘을 내가 바로 한나다, 미카엘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정말 몰입해서 읽었지만 어지간히 해라. 하지만 더 저를 생각하게 하고 사고의 지평을 한층 넓혀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학 3대 못난이 중 가장 나약한 못난이, 요조가 나오는 인간 실격인데요. 인간 실격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번 경기는 인생에서 느끼는 권태 대결입니다. 바로 이상소설 전집과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상소설 전집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상소설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13편의 소설 중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날개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주인공인 나는 단칸방 33번지 18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방을 장지를 나눠가지고 윗방에 내가, 아랫방에는 아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외출도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 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무슨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밤 손님을 맞습니다. 손님과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손님이 늘 아내한테 돈을 놓고 가고, 아내는 그 돈 중에 얼마를 떼서 내 머리맡에 항상 놓고 가는 거를 보고, 돈을 놓고 가는 행동, 돈을 쓰는 행동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기쁨을 느껴 할까 싶어서 큰 마음 먹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첫 문장,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이상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만 27세 아주 짧은 삶을 살다가 소위 말하는 천재 작가. 그죠. 요절한 천재. 네, 요절한 천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감도 같은 시, 소설, 그리고 건축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건축 기사를 하기도 하고, 다방도 차리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방면의 천재였는데도 그 당시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폐결핵, 그리고 평생을 그의 발목을 잡았던 가난 때문에 짧은 생을 쉽지 않게 살다간 사람인데요. 그런 이상의 처지 자체가 날개에 등장하는 주인공, 화자인 나의 삶과 닮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날개에 내가 느끼는 권태는 무력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공이. 나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그리고 지구 위에 살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가 질풍신뢰의 속력으로 광대무변의 공간을 달리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참 허망하였다.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지구 위에서 현기증도 날 것 같고 해서 한시바삐 내려버리고 싶었다. 스스러웠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낯설었다는 뜻이잖아요. 인간 사회도 스스럽고 생활도 스스럽고 내가 있는 이 지구도 스스럽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처럼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권태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진짜 절묘하게 짚어낸 문장들입니다. 그 느낌 아시죠? 친구들이랑 잘 가! 막 동영상 찍고 하다가 지하철 타서 스스럽다. 모두가 서먹서먹하다. 날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첫 문장이라는 또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날자 날아보자꾸나라고 마무리되는 대목이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왠지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실은 이 날개의 결말은 180도 다르게 오히려 희망적인 결말이라고 해요.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나서서를 옥상이 아닌 길로 다시 나섰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고 바쁘게 지나가는 군중 속에서 그래,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를 나 다시 한번 펼쳐보자. 그리하여 난 다시 외쳤다. 날자 날아보자꾸나. 아예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날아보자꾸나. 정말 말 그대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상이 앞서 제가 너무 안쓰럽다고 막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호쾌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폐결핵에 막 삐쩍 마른 비운의 천재 이런 게 아니고 농담도 좋아하고 하룻밤 내내 술집에 앉아서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따뜻하고 주위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여동생이 남자
남자를 만나서 야반도주를 해서 아유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하지만 네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써준 편지가 있어요. 이게 권태를 느끼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라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가 표류지질로 대륙의 혹독한 기후에 좋게 견뎌내는지 근심스럽구나. 특히 몸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은 가난한 계급은 이 몸뚱이 하나가 유일 최후의 자산이니라. 편지하여라.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은 넓다. 너를 놀라게 할 일도 많겠거니와 또 배울 것도 많으리라. 저처럼 잘 놀라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너를 놀라게 할 일도 많겠거니와 또 배울 것도 많으리라.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따뜻한 문장을 쓸 줄 아는 희망을 놓지 않은 천재였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네, 이번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 작품을 과연 이건 권태인가 미치광이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 안에 권태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린 작품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지하인간인데요. 구린내 나는 추악한 지하에서 20년 동안 싸늘한 도끼를 품고 혼자서 외톨이로 살아온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1부, 2부로 이제 크게 나뉘어요. 1부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독백, 장광설을 시작을 하죠. 나는 40살 정도 되는 남자고 예전에는 하급 관리였지만 약간의 친척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은 이후에는 줄곧 이 지하에 내려와 살았다. 더 이상 나가서 사람이랑 부딪히고 싶지가 않았다. 그리고서 이제 2부에서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나만 기억하는 두 가지 어떤 치욕적인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2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2부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바로 동창회썰이에요. 동창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야 우리 누구 송별회 해주자 이 얘기였어요. 송별회를 받을 그 친구는 학창시절부터 나와는 완전 너무 다른 존재였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유난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활 환경에서 나오는 세련된 행동 거지. 사랑받고 자란 티, 구김살 없는 그 미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냐면 진짜 막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 영주가 되면 그 마을 여자들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야 너 나랑 결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 막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얘를 어떻게 되게 힘겹게 이겼어. 근데 얘가 그래 너가 이겼다 하고서 마지막에 웃는 거예요. 아 이건 이겼지만 졌구나. 굉장히 나를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그 이의 송별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송별을 하려면 참가비가 필요하니까 뭐 7루블 이제 21루블로 어디를 빌리고 내가 끼어들어. 왜 21루블이야? 나까지 하면 28루블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이 너 오게? 약간 이제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 근데 얘가 당연히 나도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만나기로 한 그 장소 그 호텔에 갔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얘기 안 하고 모임을 1시간째로 미뤘어. 이제 1시간이면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적당히 좀 맞춰주고 가서도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듣기 싫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이 모임하는 공간을 왔다 갔다 진짜 이게 너무 자꾸 방향을 트니까 막 머리가 아파 막.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 되게 불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얘를 그냥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생각하죠. 나는 나를 모욕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환희를 느끼는 이 사람에 관한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환희를 느끼는 그 감정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진문견 후에 지하세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하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환상과 공상 그리고 책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다시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재창조해가면서 그 순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바로 이 지하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20년 동안 완전히 자기에게 유폐되어서 삶에서 느끼는 그 권태감의 본질을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잘하고 싶었던 일을 잘할 수가 없어서 그 욕망에 꺾였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권태롭다라고 생각한다. 퇴사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진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짜릿하면 그 말 안 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는 내가 사실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사실 도망가고 싶은 건지도 몰라. 이렇게 딱 허를 찔러주는 것이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는 권태의 핵심입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본인의 어떤 출신 계급이 잡계급이어서 톨스토이라든가 투르게네프 같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고 또 외모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고 사회성도 전혀 없었고 이런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지하인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두 작품들이었는데요. 이상의 날개는 권태가 다가와도 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볼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 수기의 나는 넌 아니야? 넌 지하인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어? 책을 덮으면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사람들을 후배 파잖아요. 내가 지하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게 책을 읽는 거거든? 그 책 속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책 속의 상황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보편적인 상황 속에 나를 숨기는 그 느낌, 그게 좋아서 나는 책을 읽거든? 근데 너 혹시 너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이 책 읽고 있잖아. 도전 속의 세계에서 네가 뭔가 된 거 같잖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신랄한 조롱,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실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무더운 장마철의 여름날에 찍찍하게 달라붙는 이불처럼 때려고 묘사가 항상 너무 적절해. 근데 그걸 질척질척하고 찌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지하인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더 권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한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결승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령, 여러분, 그 지하인간이 무대기로 나와서 떡잎마을 방범대, 악마의 떡잎마을 방범대가 되는 그 소설. 나 이거 진짜 너무 짧아. 네, 드디어 결승입니다. 사람들 속에서의 권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사람들 밖에서 오직 스스로의 권태에 관한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문전 월드컵 영회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경님이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는 제 사랑과 우정, 응원 모든 것을 다 펼쳐보였기 때문에 광팬이시잖아요. 네,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명문장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철학적인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명쾌한 관념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어떤 시선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한번 자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익명의 무수한 시선. 달리 말하자면 대중의 시선을 추구하는 사람. 가수, 연예인. 배우. 네, 연예인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수의 친한 사람들의 시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지칠 줄 모르고 파티나 만찬 같은 곳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 파워 2.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 위험천만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감기면 무대는 치르게 빠질 것이다. 테레자와 토마시가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주 드물다. 부재하는 사람들의 상상적 시선 속에서 사는 사람들. 하번이 좀 어려운데. 네, 이 부재하는 사람들의 상상적 시선은 어떤 종교를 믿듯이 숭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약에 프란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비나가 없어도 사비나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어떤 여학생이랑 또다시 바람을 피는데 사비나가 보내준 여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민경님 어느 몇 번째예요? 저는 두 번째가 아닌가 해요. 삶에 어떤 패러미터들이 있을 때 저는 하나가 100점이 아니어도 60, 70점 정도를 모두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일에서 만난 사람들, 운동 그런 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갖춰 있어야지만 좋은 뷔페식. 근데 테레자나 토마시 같은 경우에는 다 비켜, 일 비켜, 친구 비켜. 난 너가 나를 바라봐주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예요, 저. 지금 이 인생을 말할 때 그리는 이 도형 모양부터가 달라. 약간 오각형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모든 요소가. 근데 저는 삶의 동심원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일. 퍼져나가는 동심원이라서 이게 없으면 그 다음도 없어.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맞아. 그렇지.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네, 그래서 깊은 통찰이 돋보이는 대목이고 나는 어떤 시선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다르구나. 그랬구나. 네, 다음 소개해 주시죠. 지하로부터의 수기 명문장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지하에 들어가서 무슨 상상을 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얘 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웅? 아니면 진흙탕. 중간이란 없다. 이것이 나를 파멸시켜버렸는데 진흙탕 속에 빠져있으면서도 다른 때는 영웅이 된다고. 영웅이 진흙으로 몸을 살짝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자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사실 누군가의 조연도 해줘야 되고 원오브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회적인 삶이라는 게 가능한데 얘는 내가 영웅이 되는 거 아니면 아예 그냥 혐오스러운 존재가 돼서 차라리 씬스틸러라도 하고 싶다. 그 생각하면 굉장히 비대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중의 시선 속에 사는 사람이네요. 그쵸. 그게 없으면 그냥 아예 난 지하에서 혼자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유형인데 제가 고전에서
3대의 못난이로 생각하는 못난이들이 있는데 하나가 인간 실격의 요조, 그리고 두 번째가 지하로부터 수기의 지하인간, 그리고 하나가 중국의 루신이 쓴 아큐정전의 아큐예요. 사실 요조랑 아큐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연민이 간다? 근데 지하인간이 왜 못난이 중에 못난이고 그 중에 최고의 광인이라고 하냐면 얘는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파멸로 끝까지 밀고 가는, 아 내가 영웅이 될 수 없어? 그럼 나 진짜 왔다 갔다 해서 똥파리라도 돼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자기 파멸형 인간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3대 못난이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최고로 꼽으셨잖아요. 지하인간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못난이 중에 제일 못나줄게. 더 높이 가줄게. 그래서 고장난 시계가 하루 2번은 맞잖아요. 일부에서 정말 그 찌질한 독백들을 하는데 가끔씩은 고도의 실존주의 철학과 구분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흰 소리를 몇천 개를 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꽂히는 거죠. 그랬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의도한 걸까? 얻어 걸린 걸까? 역시 내가 머리는 있지. 너네가 멍청해서 못 알아보는 거지. 나 진짜 똑똑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소름 끼치게 묘사된 대목입니다. 그럼 명장면을 하나씩 더 대결해볼까요? 테레자가 토마시의 이 끝도 없는 바람길을 잡기 위해서 지치다가 귀농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시가 테레자를 위해서 다 그만두고 시골 트럭 운전사가 돼요. 테레자가 문득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토마시의 인생을 망쳤다. 토마시는 더 빛날 수 있는 사람인데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내가 이 사람 속박했구나. 이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술집에서 춤을 추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토마시, 당신 인생에서 내가 모든 악의 원인이야.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나 때문이야.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당신을 끌어내린 것이 바로 나야. 테레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모르겠어? 당신의 임무는 수술하는 거야. 임무라니 테레자,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임무란 없어. 누구에게도 임무란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그녀는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사실 아직도 이 문장이 뭘 뜻하는지 모호하긴 한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문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행복을 담기 위해서 슬픔이 조금 필요하구나. 행복만 넘치면은 그 흐르는 행복을 잡을 수가 없는데 슬픔이 형식이 되어서 행복을 붙잡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형식이라는 게 어쨌든 삶의 틀이잖아요. 내가 나답다고 생각했던 거를 조금 버리고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만드는 행복이 들어올 수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슬픈 대목을 다 빼고 그냥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치고 지루한 거는 다 그냥 빨리 감기로 돌렸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만 길게 늘리고 싶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구나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편집. 제가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하나는 초대받지 않은 동창회 썰이 있었고 하나는 외춘부 리자를 만난 이야기인데 동창회를 갔다가 어찌저찌 따라서 유곽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유곽에서 리자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기도 여기 온 주제에 이 여성에게 훈계하거나 가르칠 만한 게 있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문득 이 여자를 보고 근데 이 여자는 나보다 못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해주는 척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그래도 가장 최고지 않니? 나가서 남편 사랑도 받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얘가 뭔가 느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여자를. 근데 리자라는 그 매춘부가 가만 생각을 하더니 근데 당신 책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당신이 말하는 그 행복한 가정 당신은 경험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사랑한다는 그 부부관계 어디서 본 거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뭔가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걸 꿰뚫어본 그 매춘부의 한마디에 가슴이 찔린 듯이 놀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지하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 더 큰 창피로, 더 큰 모욕으로 의도한 거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수습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굉장히 사실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싶은 곳은 이 지상에서의 삶,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실은 그렇죠. 그건데 나는 이상하게 지하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다가 책이 이야기하는 어떤 철학적이고 고결한 것들 이것이 나와 동일시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지상으로 올라가서 자랑해야겠다. 한 번씩 다시 올라와. 하지만 지상에서 더 큰 모욕을 받아야 더 깊이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모욕을 자처해. 그리고 다시 지하로 내려와.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모욕을 곱씹고 재생산하면서 다시 또 살아. 이런 패턴을 꿰뚫어본 한마디가 좀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어서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승을 어떻게 정하는
하는 게 좋을까요?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하에서 20년 대 부인이 20명인 사람과 살기. 부인이 20명이라고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썩 괜찮아. 썩 괜찮아요? 저는 지하 20년 하겠습니다. 지하 20년이 조금 더 저한테 익숙한 권태 같아요. 그 많은 20명의 부인들과 나의 위치와 경쟁. 내가 이 사람 마음 어느 정도 얻었지? 방송도 되지도 않는 하트 시그널이잖아요. 내 남자 돌리도.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가보지 못한 어떤 영역인 것 같고, 지하에서의 20년은 아니지만 다들 인생의 노잼 시기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계속 도피하거든요. 정말 긴 끝이 없을 것 같은 콘텐츠로 도피를 해요. 최근에는 대장금 50화를 그 다음 태조 왕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끝도 없이 저만의 지하를 만들어서 도피를 하고 그 안에서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근데 너 잘했어. 자기 합리화와 자기 비하를 반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익숙한 권태인 것 같습니다. 대리님 어떠세요? 저도 그 말에 지금 너무 공감을 한 게, 저도 항상 저의 면접송이 있었어요. 짙은의 백야라는 그 노래인데 그 되게 약간 웅장해. 항상 나는 그걸 들으면서 뭔가 해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갔어. 근데 이제 그게 시험이나 면접 못 보고 나면 더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도르래 같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나 자신의 어떤 비대한 자의식? 이거를 얘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하는 내가 너무 싫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하로부터의 수기 우승입니까? 근데 지하 인간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역시! 근데 이게 사실 너무너무 울적한 내용이라 오히려 웃음이 나는 거 아시죠? 진짜 웃긴 장면들이 많아요. 술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그대로 마셨다. 한 번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가 앉았다.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이 권태에 빠진 내 자신이 스스로가 웃길 때도 있고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권태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승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 권태기 월드컵의 우승은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 권태기 특집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이 4명의 깊은 권태에 빠져서 몰입을 해서 읽다 보니까 되게 울적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권태라는 것이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자. 항상 나의 옆에 있는데 날씨처럼 이렇게 다시적으로 찾아오는. 어쩔 때는 그냥 비가 오게 놔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하겠다. 스스로 조금 더 권태를 직면하게 해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리님 어떠셨나요? 유독 신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화에 굉장히 몰입했어요. 내 작품이 보여주는 사실 권태의 빛깔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권태, 서로 다름이 만들어내는 권태, 꺾인 욕망이 만들어내는 권태, 시대가 개인에게 만들어주는 권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깔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는 동안은 권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저는 내 작품 다 재미있게 봤어요. 오늘도 세문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우승작, 재미있는 주제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권태기 특집 보셨죠? 이제 주제에 점점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무엇이든 던져주세요. 바로 받아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